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변현주 아나운서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카페가 마련한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의 네 번째 특강을 시작합니다. 오늘 특강의 강사님은요,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편집장님입니다.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인 제14대 국회 국방위원회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국방정책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15대, 16대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10년 동안 국방 문제에 집중하셨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서 국방전문위원, 이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민간인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시크릿 파일, 서해 전쟁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민간인 출신 최고의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섭외 1순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정세와 안보의 미래, 오늘 강의 기대되는데요. 김종대 편집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아이고, 아는 분도 오셨네. 우리 양소방관은 저하고 동업자입니다. 다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같은 분야죠. 아까 소개할 때 자꾸 뭐 군사, 안보 이러니까 국민 TV하고는 왠지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어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국민 TV에서 안보 강연을 다 한댄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강연이더라고요. 아니, 우선 이미지가 이런 어떤 보수 제향군인에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데 여기서 평화, 통일, 이런 강연이라면 친숙하실 건데, 웬 안보 강연? 그러니까 제 강의도 남의 강연 같아서 저게 뭔 일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안보 강연 할 수 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시작하는데 좀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딴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팟캐스트에서도 제가 가끔 하는 농담입니다만은, 탈북자들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자꾸 김종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해서 왜 자꾸 나를 저렇게 얘기를 할까 해가지고, 혹시 이북에서 김종대면 다 압니까? 이러니까,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가지고, 아니, 왜요? 어떻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고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좀 자세히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김일성 종합대학을 줄여서 김종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그런데, 그럼 그런 거지? 괜히 또 제 얘기하는 줄 알고 가슴이 뿌듯해서 말이죠.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안보, 평화 이런 거 얘기하니까 북한에서도 좀 알아두는 거 하는 착각에 잠시 빠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사안도 안보 분야에서는 이 못지않는 착각들이 참 많아요. 우리 착시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 하나씩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의외로 준비해온 내용이 많고, 시간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이후에 좀, 청중들 질문, 의견, 기탄 없이 듣는 시간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젊으신 분들인데 고생 많이 하신 얼굴들이네. 군대 대부분 갔다 오셨을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좀 못 알아들으면 사인을 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많이 있죠. 예. 이 수학 문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언제 제가 신문에서 본 얘기인데, 분명히 같은 수학 문제고 같은 원리인데 뭐가 다를까? 이 두 개, 여러 개가 보통 여러 개가 아니라 아주 무한대죠. 예. 뭐 더하기 뭐가 10이냐? 이거는 답이 무한대입니다. 소수점까지 내려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 더하기 9는 뭐냐? 요거는 답이 한 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느냐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 건데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이 하나인 거하고 답이 여러 개인 거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데는 어떤 교육 방식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의 답만 가르치는 교육이잖아요. 그렇지만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줘야 인간의 창의력이 발전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문 직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보는 눈이 다릅니다. 목사들은 다 세상 사람 죄인이라 그래요. 인간이 망하면은 신의 유황불로 망하겠죠, 그죠? 이게 목사의 어떤 그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의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환자입니다. 언젠가 인간 사회가 멸망한다면 신종 전염병으로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은 항상 세상이 전쟁 중이랍니다. 역사상 평화인 시기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또 천문학자 같은 경우는 지구는 해성이 충돌해서 멸망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겁니다. 자기의 전문성이에요. 틀린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의 정책을 직접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교사가 교육 정책을 직접 결정합니까? 안 되죠. 그건 교육 관료가 하는 거죠. 의사가 보건 정책을 직접 결정합니까? 아니죠. 검사나 변호사들 모아서 국가 사법 정책 직접 결정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전문 직업인은 국가 정책에 집행만 해야지 결정을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룰입니다. 그 전문 직업인 집단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편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직의 이익을 추종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군인이 국방정책을 직접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철칙입니다. 미 국방부에 거의 군인 없습니다. 전 세계 국방장관 중에서 군 출신을 임명하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선 지구상에 딱 한 나라 있습니다. 오직 한 나라, 사우스 코리아. 근데 우리 경우에 오전에 합참의장이 저녁식, 옷 벗고 오후에 국방장관 하신 분 계시죠? 그 텀이 얼마 걸렸냐면 20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방부의 주요 지휘자들, 그 국장급 이상들 보면은 대부분 현역 군인입니다. 군인이 직접 다 해야죠. 이게 다른 나라에선 금지되어 있고 미국에선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아예 군 출신은 국방장관이 될 수 없다고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 파웰이 국방장관이 못 되고 조지 부시 대통령 때 그 조지고 부시는 거 좋아하는 국무장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법으로 그랬을까요? 군 출신을 국방장관 안 치면은 자기의 사적인 인맥이 작동하게 되고 편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절대 법으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꿋꿋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군 출신이 한 번도 국방장관을 안 맡은 적이 없습니다. 민간인 없어요. 근처에도 못 가요. 자, 이러니까 군인이 우리 경우에는 모든 군사 국방 정책을 다 주도한다. 민간인은 오히려 거기에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룰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국방 정책을 다 수립하다 보니까 그 군인의 편견이 여과 없이 그대로 국방 정책에 다 반영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 편견이 반영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안보의 문제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세상이 항상 전쟁 중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군인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착각이 생기는데 저는 어제 그저께 어제죠. 그 천안함 사주기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다행히 이번엔 색깔 논쟁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왜 보수 세력이 그렇게 안보를 외치고 보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지난 4년간 이 천안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문 세미나 한번 안 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로만 갈라졌지 설령 북한이 했다는 걸 믿는다 하더라도 어떤 지휘 체계, 어떤 정치적 동기, 어떤 무기 체계로 했는가 수십 수백 편의 논문이 쏟아졌을 법합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나고 9.11에 대한 학술 논문이 한 건도 없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충격적인데, 그죠? 연구할 게 없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합참은 여러분들이 아마 합동참모본부입니다. 이런 데서는 전술 토의 많이 할 거다. 아마 천안함 토론 많이 하고 교리도 발전시키고 했을 거다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거기도 안 합니다. 안보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게 금기예요. 지금 우리 진보적인 생각 또는 천안함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입과 생각이 지금 묶여 있고 구속돼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보수 쪽이 더 그렇습니다. 안보 쪽이. 왜 그러냐 하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이 문제가 왜곡됐기 때문이죠. 천안함이 북한 소행인 걸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로 끝나버린 거예요. 의심은 과학을 낳고 믿음은 종교를 낳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한테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민주정부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지는 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모아놓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절에 가면은 스님이 거기서 신도들 모아놓고 하는 거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클라우제비치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문제 제기가 없느냐? 물론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거는 통제되고 있다는 거죠. 왜? 이제는 더 이상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이게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북한이 했다는 것을 믿고 강조하는 어떤 안보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와가지고는 뭔가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능성과 타당성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안보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보가 없으면 다른 것들을 경제, 문화 있을 수 없는 거죠. 안보는 기본이거든요. 인간의 안전을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안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무언가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집에 가시면은 천정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집 천장이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을 가시는데 그 비행기 말레이시아 소속 항공기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오늘 밤에 그렇게 될 확률은 가능성 제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존재하는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평소에 의식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이상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무시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저녁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개연성, 즉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성을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타당성을 기준으로 생활을 하게 돼 있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사는 방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 날, 하필이면 떨어지면 100% 죽는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 가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는 개연성, 타당성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대비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1%밖에 안 되는 가능성에 왜 대비합니까? 무시해버리지. 그것보다는 무언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타당성을 따져서 그걸 대비하는 게 안보인데 이거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보에 대해서 거의 신경쇠약이 걸리신 이분들이 국가의 불안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도착증, 우리가 국가의 불안에 대한 신경쇠약, 노이로제, 도착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느 순간에 가능성과 타당성을 혼동할 때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건 실제로 군인들한테 주로 많이 들은 사례만 뽑은 겁니다. 2011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중국 방문했어요.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제가 장성들한테 들어보니까 이거래. 김일성이 남침하기 전에 중국 소련을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남침을 했다. 지금 김정일이 중국에 왜 저렇게 자주 가냐? 남침이 임박한 거다, 이거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저기 2, 3년 전에 그 인천 지하철 공사장 집안이 붕괴된 일이 있습니다. 이때 또 안보 세력이 움직였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만났는데 저건 틀림없이 저절로 붕괴될 리가 없고 밑에 북한 땅굴이 지나간 거래요. 어느 빈 공간이 있으니까 땅이 무너지지 왜 30m 꺼지냐 이거예요. 근데 인천은 서울보다 지반이 약해요. 거긴 지하철 공사에 지반 붕괴 사고가 원래 다 자주 나는 데입니다. 인천이 좀 땅이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다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건 땅굴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조사를 해서 국방부를 찾아가서 예비역 장군인데 그 합참에도 찾아가서 땅굴을 내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도 종북 세력이 점령했다. 이 얘기예요. 그분 아마 집에 가서 잠 못 주무시고. 또 어떤 분은 이거는 저기 며칠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언론에 또 대서특필됐는데 지금 수도권에 북한 땅굴이 들어왔는데 자기 계산으로는 거기에 북한 특수부대가 오면은 박근혜 대통령 체포하는데 3분이면 된다 이거예요. 이건 예비역 3스타가 주장하셔가지고 지금 또 저기 오늘 인터넷에 무지한이 많이 떴어요. 네. 그다음에 남재준 여기는 형이라는 거는 그 손위 동생 형이 아니고 남재준 스타일에 이런 어떤 그 불안이란 건 뭐냐 하면은 그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인데 대한민국 공산화 3일이면 된다고 봐요. 어떻게 북한 특수부대하고 남한의 종북 세력이 연계해가지고 무장봉기 이렇게 싹 뒤집어. 그렇게 되면은 사흘이면 전쟁 끝나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이 저 북쪽에 계세요. 3.1 전쟁, 통일대전 한다고 난리 났어요, 요즘. 그러니까 그분도 2015년에 전쟁 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국가정보원장도 2015년에 통일을 위해 죽자고 얘기하니까 2015년에 뭐 풍수지리가 어떻게 돼 있나. 그때 왜 저렇게 말들이 똑같을까? 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심리라는 것은 어떤 그 오늘 밤에 천장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타당성만 갖고 따지면 되지만은 이 순간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논리비약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물론 내일 전쟁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북한 망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적화 통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0.00001%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 가능성을 타당하다고 보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죠? 어느 날 물론 갑자기 타당성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 충격적이겠죠.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따로 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안보에 대한 어떤 그 국가의 불안, 이 국가의 어떤 그 안보에 항상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근데 왜 국가의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국가라는 단위의 안보만 생각하고 여러 다양한 단위의 안보는 생각하지 않을까? 만약에 똑같은 안보 논리를 쇠고기 수입 개방할 때 경우에 우리가 대입을 한다면 지금 국가의 검역 주권이 포기됐습니다. 광우병에 우리 국민이 피해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검역 주권이 제한이 되면은 그걸 우리가 잘 통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해서 광우병에도 안보적 관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나 내일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논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괴담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안보를 그렇게 중시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건 괴담이고 이런 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 논리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개인 안보, 인권 안보, 뭐 식량 안보 이런 건 다 개소리고 다 괴담이고 안보는 오로지 국가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국가 안보 논리에 집중, 편향됐을 때 생기는 문제고 여타의 안보 논리는 또 인정을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 조성이 되는 양태를 한번 최근에 보면 이게 요 몇 년간 이제 우리가 신문지상 방송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 10,000km 날아가는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이 있고 3,000km 날아가는 무수단리 중거리 미사일이 있고
또 노동 미사일 1300km, 스커드 미사일 500km,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모든 종류의 그 미사일 전력은 북한은 다 갖췄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전략 로켓 사령부를 창설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은 상어급, 연어급, 문어급, 어물전 다 모였어요. 옛날엔 두 종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안함 사건은 기존의 잠수함으로 해석이 안 되거든. 조금 큰 상어급이 내려와서 쌌다고 하려니까 수심이 너무 얕고 큰 잠수함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가벼운 6호급이 왔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무거운 중어를 못 단단 말이에요. 그 중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연어급 아닙니까? 그러면 연어급을 우리 그 초계함 천안함에 그 소나 장비라는 게 음향 탐지 장비가 있는데 그럼 그 연어급 왜 발견 못했냐? 그러니까 스텔스 잠수정이다. 어떻게 스텔스 잠수정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고무로 다 둘러쌌다. 그래서 음향을 흡수해버린다. 이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의 소나는 그런 잠수함을 잡는 소나가 아니라 노후화된 아주 굉장히 못 쓰는 장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는 스텔스 잠수정이라는 얘기를 다시 빼. 그런 다음에 이제 5월 20날, 그러니까 4년 전 5월 20날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문제는 연어급 잠수정을 본 적이 없으니까 초안에는 요게 130톤이라고 발표가 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160톤으로 수정됩니다. 그러면은 알고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서 얘기하는 건지 그 자체가 궁금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문어급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웬 잠수함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늘어나? 그 다음에 특수부대 요것도 재밌는 거예요. 요거 2007년까지 우리 군사정보기관은 북한의 특수부대를 8만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무지한히 많은 숫자예요. 한국군 특수부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특전사 3만 명 안 돼요. 2만 명대입니다. 다 끌어모아봤자 특전사 네이버실 합쳐봤자 3만 명 안 된다고.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특수부대 한 부대 운영하는데 돈이 일반 보병부대보다 곱절 이상 듭니다. 국방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데 북한은 8만 명 갖고 있는데 이것이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 해 정보 수정이 들어가서 16만으로 늘었고 지금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이걸 다시 20만으로 늘었는데 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몇만 명씩 늘어나잖아요. 우린 돈이 없어 못한대. 그러고 장사정포는 요 170mm, 240mm는 우리가 익히 알던 겁니다. 이건 무서운 무기예요. 사실은 위협이 됩니다. 수도권 불바다 될 수 있는데 이걸 또 개발해서 300mm인데 요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제1비서가 후계자 추대할 때 열병식에 처음 나왔어요. 이게 짝퉁이냐 아니냐 갖고 1, 2년 논쟁을 했습니다. 모조품이냐 아니냐 갖고 1, 2년 논쟁하다가 요즘은 다 진짜로. 그 다음에 공기부양정이 1시간에 2만 명을 우리 인천 해역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그걸 위한 북한 고안포에 기지가 건설이 됐다고 합니다. 그 시설 공사에 그 많은 장비에 어마어마한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동무기 보면은 신형 천마 폭풍호라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장갑차하고 전차에서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공중에 떠 있는 아파치 헬기를 잡아요. 3km, 5km 날아가서. 그러면서 이게 한국형 전차보다 더 좋대. 문화일보 기사 제목은 그거예요. 이걸 자그마치 900대를 신규 배치했다. 우리 지금 K2 전차 처음에 700대 생산하기로 했는데 개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돈이 없어서 700대에서 반으로 줄여가지고 약 한 360대로 다시 줄였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전차를 900대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건 핵탄두, 화학무기 5,000톤, 이건 세계 최대 보유국, 생물무기, 이거에다가. 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농협 전산망 사건도 있고 뭐도 하니까,
보고서가 나오는데 해커 부대가 3,000명인데 이 정도면 미국, 러시아 다음이래. 근데 최정예 요원이래요. 그러면 IT 인프라가 약한데 이 3,000명을 어디서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요즘 뭐 금융사고 나는 건 다 이 사람들 것이고, 뭐 심리전까지 해서 그걸 명분으로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국민 상대로 심리전 한 거 아닙니까? 그 댓글 공작한 거 아니에요? 얘들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한 게 얘들보다는 적게 한 거래. 얘긴즉슨 이거래.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민군 합조단 조사 때문에 이 얘기는 사라졌지만 인간 어뢰 부대가 있다는 건데 요 얘기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때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정부가 그랬어요. 조선일보 보도를. 사실이래, 사실.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000명. 언제 만들었대?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확인해보니 사실이. EMP 이거 핵폭탄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이거 가동하면은 우리 유도목이 다 마비입니다. GPS로 돼요. 무인 공격기가 또 나왔다. 이건 또 뭔가 보니까 날아다니긴 하는데 얼핏 보니까 날아다니긴 하는데 저게 진짜 공격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 CH-44D인가 그 천안함 때 나온 중어뢰 이거 개발해서 이미 작전에서 써먹어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8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이와 유사한 중어뢰 개발한 거 지금 품질 불량 나왔다고 야전에 배치된 거 회수했잖아요. 8년간 우리가 800억을 투입해서 개발을 했는데 청상어, 홍상어 어뢰를 개발했는데 품질 불량이라고 그렇게 개발이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긴 다 끝난 거예요. 이 중에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신문기사 쓰면은 며칠은 가는 거예요. 없던 위협이 새로 생겼다 뭐였다. 아무거나 이 중에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종편에서 때리고 보수 언론에서 쓰면은 다 되는데 이걸 전부 합쳐서 보니까 이 정도 군사력 증강이 지난 한 3, 4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강대국 수준이거든. 미국이나 중국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우리 국방비 얼마입니까? 34조. 북한 국방비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1조. 희한한 게 30조, 40조를 쏟아붓는데 어떻게 남북 군사력 격차가 더 벌어져? 지금 70년대, 80년대보다 더 벌어졌거든요. 그때는 90년대면 군사력 균형 달성한다 그랬는데 재래식 핵무기 빼고 이상하게 돈을 주면 줄수록 더 배고파다 그러고 무기를 사주면 사줄수록 더 위험해졌다고 얘기는 해요. 일부는 사실이겠죠. 이게 다 거짓말일 리는 없는데 요 중에서 하나 두 개 뽑아서 써먹기 시작하면은 당장 신문에 일면 톱대고 종편이 또 떠들고 하면은 이 기사 하나가 몇 조 원짜리입니다. 우리 대응무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되면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국민들한테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것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학습이 돼 왔어요. 이게 다 사실이 아니랄 거는 아까 말한 그게 북한이 그럴 정도로 뛰어나고 탁월한 국가는 아닐 거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세요. 사실은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됐을 때 뭐가 남느냐 하면은 이렇게 학습된 공포심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실험입니다. 셀리그먼 교수가 했는데 전기 충격을 주면은 처음에 서너 번은 도망치려고 애를 쓰지만 얘는 갇힌 개이기 때문에 20번이 넘어갈 때쯤 되면 포기하고 고통을 그냥 견딥니다. 그런데 풀어주고 나서 전기 충격을 줘도 도망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그 사이에 전기 충격이 주는 고통이 학습이 되고 거기서 진짜 학습이 된 건 뭐냐면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증. 받아들이는 거죠. 체념도 학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북한에 대한 그러한 어떤 공포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주입하게 되면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한테 남는 거는 학습된 공포예요. 그거를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성과 개연성, 타당성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무언가 우리한테는 정서적으로 이 안보가 다가오게 되면서 하나의 어떤 안보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이미지는, 국가의 어떤 안보를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면역 체계와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체에는 면역 세포 종류가 총 1억 2천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은 어떤 면역세포인가는 가동이 돼가지고 가서 잡아먹음으로써 건강이 유지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마치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하면은 이 이미지는 1억 2천만 명의 국민이 사는 하나의 국가를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적성 세력일 수도 있는 이방인이 침입한다면은 이 1억 2천만 명의 시민이 똘똘 뭉치고 단결해가지고 그거를 찾아내서 격퇴해버리는 겁니다. 국가의 안보가 이와 같이 유사한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국가 안보의 하나의 상이라고 한다면은 문제는 이 면역 체계가 가끔 착오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기 편인 줄도 모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외부인으로 알고. 그게 바로 자가면역이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그런 질병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공격을 해서 안 되는 자기를 스스로 면역시키면서 이제는 그 어떤 신체 한 부분을 고장나게 해버리는 거죠. 이 고장난 면역 체계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면역 체계 자체에서 오는 혼란이기 때문에 어떤 약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신체 한 부분을 아예 적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면역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극단의 선택입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 고장난 면역 체계. 그러니까 누가 적이고 동지인가 이거를 식별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국민을 상대로 했다. 또는 무슨 증거를 조작했다. 이것은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앞으로 다른 공안 사건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탈북자 간첩이란 말을 너무 유행시켜놔가지고, 이번에 유우성 씨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해 탈북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화교잖아요. 그 다음에 간첩이 맞습니까? 엄밀하게는 그렇게 돼 있는데 2만 8천 명의 탈북자들은 이걸 다 자기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이 사회에서 위축될 것이고 잘못 찍히면 간첩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기는 거고, 국가의 안보가 어떻게 되느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자기 공격, 자가 면역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치유가 대단히 힘든 거죠. 오늘 이 순간까지도 남재준 원장 한마디도 입장 표명 안 하고 계시네. 참 답답하네. 빨리 치유를 해야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국가정보원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극단의 치유법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거들. 그런데 또 댓글 공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가면역 현상입니다. 스스로를 공격하는 현상이죠. 안보가 여기서 이제 무언가 경계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작이 일어났는데 왜 조작을 하느냐? 왜? 구태여 그렇게만 할 이유가 뭐냐?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자주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정보조작, 거짓말. 조지 부시는 이라크 전쟁을 하는데 4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째, 알카에다가 사담 후세인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죠? 네. 가장 중요한 거짓말이었고, 두 번째는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 생물학 또 화학무기, 핵무기 이런 거 개발하고 있다. 네. 이런 거짓말들을 했죠.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공안의 어떤 논리로 일어나는 거짓말은 왜 일어나느냐? 그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일어나느냐? 월남전의 통킹만 사건,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진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일어나는 이유는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체제의 약점을 의식하면서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전체주의하고
어떤 그 대결을 하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취약점이 많다. 불리한 제도라는 인식입니다. 조지 캐넌 같은 봉쇄론자조차도 강의할 때 자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강의실 만한 선사시대 괴물이 있는데 뇌는 바늘만 해가지고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그런 선사시대 괴물과 같은 존재가 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썩 유쾌하지 않은 상상을 한다. 이분은 대소련 봉쇄 정책을 입안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군의 종북 교육 그 교재를 잘 보면은 민주주의는 우월한 제도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우월하지만 전쟁에서는 불리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위험을 알리기 어렵다고 봤을 때 다소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써야 된다는 데까지 인식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민주사회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대부분의 동기예요. 이 민주주의 체제를 못 믿는 거죠. 거기에다 더 치명적인 민주주의의 약점은 적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유연하게 하는 조금 더 단호하게 해야 될 때 유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전쟁의 비용을 감당하는데 국민들 저항이 심하다. 그렇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다가오는 위험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자기 충족의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안의 논리에 입각을 해 있을 때 실수한 게 맞지만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것이 무슨 구조나 시스템이나 체제의 개혁으로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 보는 거죠. 국가. 여기서 국가는 자기의 양심을 해결해주는 존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작을 했건 속았건 간에 개인은 책임이 없는 겁니다. 이건 국가가 대신 내 양심을 책임져 준 거고 단지 조직의 목표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나치에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대부분의 나치 장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국가에 대한 자기 양심의 문제는 국가가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대신 해결해 준 거거든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공안의 논리는 철저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행위라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하나의 어떤 자신의 행위를 양심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논리가 또 조직의 이익하고 관련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어제 그저께 24일 날 국방부가 도입을 발표한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 정찰기입니다. 대당 가격 4대를 하나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그걸 4,800억에 우리가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미국이 9,600억을 내놓으라 그러고 있고 지금 또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블입니다. 더블. 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차기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는 처음에 값싸게 스텔스기를 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500억에서 700억 원 정도 대당 가격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24일 날 발표된 가격은 대당 가격이 1,800억입니다. 그러면 몇 배 오른 겁니까?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그죠? 근데 이 가격도 예상치는데 그럼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미국은 확정가는 못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전투기 가격이 마구마구 뛰는데 옛날에 이 어떤 무스탕이라든가 호커 같은 1, 2차 대전 때 전투기 지금에 보면 거의 공짜예요. 이거는. 근데 전투기 가격이 현대로 오면서 이런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1,800억이라는 거는 여기도 아니고 이 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곡선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천문학적으로 이런 무기가 아까 얘기한 북한의 공포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면은 계속 국방비가 늘어나는데 노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현대 전투기 가격이 이 추세로 향상이 되면은 2050년에는 미 국방비 예산으로도 한 대의 전투기밖에 살 수 없다. 전투기 한 대를 사서 일주일에 사흘 반은 공군이 쓰고
사흘 반은 나머지 해군이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풍자적이고 우화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노먼 어거스틴의 16번째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걸려들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한국군 무장 해제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 2, 3월에 우리 북핵 위기가 약 한 66일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벌어졌을 때 미국의 1, 2위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하고 보잉사의 주가 곡선입니다. 당시에 연일 미국의 B2 폭격기, F-22 전투기, 또 B-52 폭격기, 해가지고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무력시를 왕창 했거든요. 그게 2월 달부터인데 3월에 최고조로 오릅니다. 계속 주가가 올라요. 폭등입니다, 폭등.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에서 죽선 상황에서 한반도의 이 어떤 무력 시위는 오랜만에 미국의 위용을 가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주가가 폭등으로 그 기대치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월가의 S&P 500 지수를 보면은 같은 기간에 미국의 주가가 6% 정도 올랐는데 방산업체 주식값은 평균 20% 오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로지 한 가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군사적 긴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국방개혁을 또 우리가 빨리 발표한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안보 위기가 있으니까 국방부가 국방개혁을 전부 새로 만들었어요. 이때 조직의 논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마크 무어라는 학자가 연구한 건데 옛날에 1995년에 텍사스 주정부에서 환경보호라는 걸 내거니까 각 주정부의 부서들이 낸 환경보호 과제들이에요. 환경보호국은 공해산업단속, 청소년보호과는 비행청소년 문제 해결. 이게 환경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청소년들이 패싸움을 하면 환경이 오염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환경 문제다. 교정국은 난폭한 수감자들 질서유지. 이것도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환경이 많이 오염된다. 고로 요게 환경보다. 이런 식으로 각 부서가 다 계획을 내는데 실제 이것이 다 된다 한들 환경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투형 군대를 육성한다 그러니까 육군의 정보병과가 내놓은 개혁안은 국방어학원 창설이다. 그러면은 전투형 군대를 만드는데 국방어학원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설명은 이겁니다. 전투형 군대를 만들려면 육해공군 장교들이 협조가 잘 돼야 된다. 그걸 군에서는 합동성이라 그래요. 조인트니스. 협조가 잘 돼야 된다. 장교를 협조를 잘 하려면은 각 군이 따로 하던 어학교육을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투형 과제로 해가지고 지금 장호원에 이걸 창설해가지고 현대식 건물 12동을 졌습니다. 기자재까지. 이렇게 하면은 요 교육원의 원장 자리 하나가 느는 거예요. 대령 하나가. 이게 전투형 군대 개혁 되는 거죠. 그죠? 왜? 갖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 바에라면은 차라리 민간에 위탁해라. 그러니까 군사 영어하고 일반 영어는 다르다. 다르겠지. 경제 비즈니스 영어하고 일반 영어도 달라요. 그럼 삼성은 왜 경제어학원 안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서 육군 작전병과의 경우는 산악여단을 창설하겠다. 그러면 육군이 산악에서 여태까지 작전했지 바다에서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병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이거 창설됐어요. 제주방어사를 해병대가 창설하겠다 해가지고 이번 국방개혁에 또 들어갔습니다. 해군은 잠수함사령부 창설하겠다 이거고 육군 군수병과는 군수사령부 창설하겠다. 요 얘기가 육군 군수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국군 군수사를 만들어 해공군 군수조직을 다 먹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군은 전술항공통제단 이거 정보 수집하는 이런 부대들을 만들겠다. 위성감시 통제대를 창설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개혁 시책이 전투형 군대로 나오니까 이전에 자기 조직을 팽창시키는 모든 논리가 전부 반영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 국방개혁은 조직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받아주는 이런 형태로 부대가 마구마구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사령부 천국이에요. 이러다가 고무신 사령부도 창설해야 돼. 그 고무신 거꾸로 신는 사람들 그거 대책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고무신 사령부 만들어야 돼. 지금 이 개혁과 관계없이 육군에 인사사령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인사를 따로 사령부 만들어 하겠다. 그 다음에 통신병과는 뭘 만들었느냐? 지휘통신사령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인사나 지휘통신은 뭡니까? 참모 기능이잖아요. 지휘가 아니라 서포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보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령관 하겠다는 거죠. 의무사령관도 새로 만들었고, 웬 놈의 사령부가 이래만 하고, 그러니까 싸울 놈은 한 놈인데 지휘하겠다는 놈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이게 한 번 이런 시책이 나오면은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계속 가는 거죠, 계속. 이게 국방개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국방부 개혁안에 실제 나와 있는 건. 아프리카 영향이 사자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자보다 더 빨리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니까. 매트 리들리라는 학자가 아프리카 초원에 가서 관찰한 통찰력은 이겁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사자보다 빨리 뛰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동료보다 빨리 뛰려는 것이다. 그래야 산다. 얘들의 학습 체계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보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쟁이에요. 얘들이 제일 치사한 놈들인데, 북극의 펭귄인데, 이 펭귄의 제일 문제는 물속에 바다 표범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이건 밖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리가 지어 있다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러 펭귄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방식은 제일 힘없는 놈들이 가에 서고 제일 권력자 펭귄은 물이 안쪽에 서 있다가 배가 고프면은 밀어냅니다. 그래서 얘가 빠져서 죽는가 안 죽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안 죽으면 다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표범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부 원리의 어떤 내부의 어떤 이런 어떤 하나의 구조와 폭력을 우리가 싹 빼고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표범과 펭귄의 천적 관계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작동되는 안보의 원리라는 것은 내부에 굉장한 구조적 폭력을 수반하고 있어요. 천안함 사건에 46명의 우리 꽃다운 젊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 부장급 또는 대학 교수 또는 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가진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 자녀가 어떻게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전부 그 사연 보세요. 결손가정, 불우한 가정. 어쩌면 저런 애들만 배를 타냐고. 27,000원의 함정수당이 나와요. 그것도 아쉬운 애들이에요. 그러면 있는 집 애들, 힘 있는 애들은 육상근무를 선호합니다. 함정에 배 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초계함이라 그러면 뭐 낭만적일 것 같습니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잠 쉽게 오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군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생활입니다. 누가 거기 타려고 하겠습니까? 변두리로 밀려오는 하나의 사회적 구조가 존재해요. 천안함의 46명의 용사가 저렇게 희생이 됐다고 했을 때 이 물속에 있는 바다 표범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안보를 했길래 쟤들을 저기에 내몰았는가 하는 우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건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어떤 그 적에 대한 어떤 인식만 강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은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함 4년이 지나도록 우리 전술, 작전, 무기 체계에 있어가지고 천안함 사건의 교훈집을 작성한 세력이 단 한 군데도 오늘날 이 시간까지 제대로 된 토의조차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믿음의 문제로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빠져주고 바다 표범한테 희생되는 펭귄들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하나의 불가피한 손실에 불과한 겁니다. 안보 논리가 극단화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어떠한 당시에
천안함에 관한 어떤 부분도 더 이상의 어떤 그 토의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이 구조로 가는 거죠. 제가 서해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엄청난 역풍이 불었죠. 저는 주로 조직의 문제를 접근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런 어떤 현상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어떤 편향된 특정한 공포가 조장이 되고 그것이 학습이 되면서 무엇이 은폐되고 있는가 하는 우리 구조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천안함 4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오늘 스타일을 많이 구기는 바람에 강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좀 청중들과 좀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저기 이렇게 머리에 사막화 현상이 많이 진행되신 좀 그러신 분도 계시고, 예. 또 좀 비교적 이렇게 머리가 허여신, 제일 연장자 같으세요. 또 여성도 계시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설으실 건데, 그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예. 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배가 가라앉기 전에 반은 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을 구출할 수도 있고 그 배가 가라앉은 데를 표시할 수도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나중에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 일부러 그렇게 방기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사람들 끄집어 낼 수도 있는 기회를 묵살하고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북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군사작전을 하면서 그걸 뭘 보고 있었냐는 얘기죠. 예? 그래서 도대체 이거 이명박 대통령 이거 못 나타나보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하도 자기가 인기가 없고 그냥 노무현이 사건도 들썩들썩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묻어버리려고 한번 사건 저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조금 위험한 주장이죠.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 안보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예. 국방 예산을 그렇게 허비하면서도 예.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다는 건 모르고 그냥 이북에서 그랬다. 예. 그래서 제가 국방의 전문 쪽에 기실이기 때문에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이북에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국방 예산 쓴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안보가.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북한이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설명이. 그거는 보수도 다 포기한 거예요. 세미나, 학술대회, 논문 한 건도 못 봤어요. 정보 발표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4년째 지금 침묵이거든요. 아니, 누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전부 빨갱이 아니면 긍정적으로만 얘기해야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강연을 가도 이 질문이 꼭 나와요. 예.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4주기 넘어 5주기 갈 때까지 좀 노력을 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저한테 자꾸 답변을 요구하시면 선생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저 국방부 사람 하나 불러올까요? 불러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참 내가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도 예.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부속품으로 국가에서는 생각하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네. 소중한 사람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진실에 대한 어떤 그 탐구를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이 질문만큼은 좀 저를 그만 괴롭혀. 지금 제가 항상 노이로제가 걸린 게 진짜 수천 번 받았습니다. 질문을.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구조 그 얘기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가 합리적 의심은 과학을 낳고 믿음은 종교를 낳는 거니까 이 하나의 어떤 그 의문이 있다면은 그 프로젝트에서도 얘기합니다. 정부가 관심 갖고 풀어줄 때 국민 통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문제의식은 다 동감을 해요. 단지 우리가 그 얘기할 땐 조금 조심해야죠. 그런데 저도 할 얘기 많습니다, 사실은.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가 이게 하루 반나절 이게 떠 있었는데 부표도 설치를 안 하고 가라앉기만 기다리고 저 멀찌감쳐서 다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설마 다 죽기만 기다렸겠습니까? 그럼 그 배가 가라앉을 때 위험하다고 적극 금지하고 부표도 설치 안 하고 안 갔다는 것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한주호준이 죽음의 의문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여성분 누구 한 분? 예. 반갑습니다. 저 이털남 하실 때도 잘 들었고요. 아이고. 네. 이털남. 제가 사실은 제가 군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 신랑 군대 가 있을 때서부터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지켜줬고 제가 지금 이제 아들 내미를 두다 보니까 저는 안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은 참 없지만 군 복지라던가 군 장병들에 대한 그런 거가 항상 걱정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제 또래 친구들이 군대를 갈 때도 솔직히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신의 아들이다. 뭐 장군의 아들이다. 결국은 별 힘없는 서민들 자식들만 가서 나라를 지킨다 이런 얘기 했었지만 그래도 그 시절엔 그냥 다들 또 그렇게 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좀 전체주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좀 주로 해서 남자라면 또 태어나서 군대 가서 좀 고생 좀 하고 와야 된다. 방위 갔다 온 애들은 좀 놀림받고 그러는 세대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중2예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뉴스나 이런 걸 들으면 군 의문사라든가 뭐 군 장병들 저런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보면 내무반이나 이런 데 되게 좋아졌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현실적인 거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하고 틀린 내용들이 있다는 걸 들으면 되게 막막한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세금 내서 이렇게 많은 거를 정말 안보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고 있는데 도대체 저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왜 아직도 군인들은 그냥 당연히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의무감으로 너희는 고생해야 된다라는 걸 당연시하면서 남의 귀한 아들들을 저렇게 고생을 시키는 걸까? 그 많은 월급들은 다 위에 장성들이 가지고 가는 건가?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막 불끈불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군대 내의 복지라든가 의식 개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나요? 아이고, 그건 참 모든 가정의 관심사인데. 예산이 만일에 제한되어 있다면 병력을 줄이고 부대수를 감축을 해야죠. 그래야 개인들의 복지가 향상이 되는데 우리 군대는 대군주의, 대병주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군대 이제 전술이라는 거는 되게 많이 죽이고 많이 죽는 이런 소모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계획대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남북한 합치면 한 7천조 재산 피해하고 500만 명 정도 사망자가 나오는데 우리 전쟁 계획대로라면. 근데 베트남 전쟁 이후로 100만 명 이상 사망한 전쟁은 지구상에서 사라졌거든요. 적어도 국가급의 전쟁에서. 근데 우리 애들 전방에 육군이 30만 명 깔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좋은 무기 주어서 그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를 총체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이런 가운데서 현대전쟁이라는 게 있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생활 여건이 제가 군대 생활하던 80년대 후반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사 비좁죠. 또 개인 장구류 열악하죠. 먹는 건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하루 평균 급식비가 3끼 합쳐서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일당은 교도소보다 못하죠. 그나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무기를 줘서 먹이고 입히지 못할 거라면 왜 이 많은 병력을 유지하는가. 이런 어떤 부분에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역대 정부의 모든 군사 국방개혁이라는 거 그걸 좀 줄여보자. 우선 육군부터 좀 사이징을 줄여보자. 이런 어떤 개혁이었는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 국방개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채 미래 다음 정권에 이걸 다 넘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쩌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18세 인구가 2020년이 넘으면 지금보다 30% 이상 줍니다.
그런데 지금 부대를 감축하지 않고 내비두면 그 시절에 그 많은 병력을 충당하려면 베트남이나 어디 필리핀에서 용병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외인 부대라도 데리고 오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 대군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음 정부가 한꺼번에 하면은 어느 날 1년에 막 10만 명 줄여야 되는 사태가 옵니다. 대재앙이죠. 지금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겠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면 다음 정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고요. 결국은 현대에 와서 어떤 전쟁이라는 거는 과거처럼 지배와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스마트하고 똑똑한 군대가 전투에서 최단 시간 내에 적은 희생으로 이기는 이걸 현대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명색이 현대전쟁을 공부한 군사 전략가들이라면 지금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이걸 늦추고 하게 되면은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나라가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사태가 곧 옵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 우려하고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의 어떤 시급함을 이유로 해서 개혁을 후퇴한다. 그런 군대 반드시 전쟁에서 집니다. 중국 군대 7개 공구를 5개 공구로 줄이는 대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군대 신속대응군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 군대도 3단계 공격제대를 2단계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이걸 못하는 군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여기만 안 하는 군대. 개혁은 제일 먼저 말했는데 실제로는 제일 안 되는 군대. 우리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성들 휴전선에 깔면은 500m당 한 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사령부도 많고요. 줄여야죠. 그렇게 해서 개혁을 안 하면은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폄하되고 전쟁에서도 집니다. 그게 제가 한국군에 해줄 수 있는 간곡한 고언이고 제 얘기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요즘은 누구나 이걸 다 회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드님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예.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 사이에 국방개혁을 좀 우리 어머니들이 좀 열심히 주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발행하는 군사 잡지를 우선 좀 많이 구독을 하셔서 주변에 알려주시면 거기에서 제가 열심히 쓴다든가 아니면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평화단체에 회원가입을 하신다든가 그거 안내해 주려고 제가 이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또 평화를 만드는 거는 여성 파워가 있잖아요. 우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애도 계시고. 근데 좀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면 돼요. 시민적 압력입니다. 어떤 시민적 권력이 국방 운영에 관철되도록 하나의 어떤 민주적 원리가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TV 닉네임이 사랑과 진실인데요. 제 질문을 2가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스텔스 물질을 개발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게 스텔스 기능이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그러는데 대표님 말씀으로는 네. 테스트하고 말았다. 네. 그래서 해외 나가서 다시 테스트하고 이제 판매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첫 번째 궁금한 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네.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말씀하신 왜 MD 관련해서 팟캐스트 많이 방송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옆에서 쏘는 게 아니고 정면에서 쏴야 될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네.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못하게 할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면 소송을 건다든지 국민들이 나서서. 아니, 국회라는 대의기관도 있고, 국회에 압력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시민적 압력을 형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이렇게 강의해서는 좀 제한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다 질문하신 건가요? 네. 예.
그 스텔스라는 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아직은 우리한테 어떤 관념인지 현실인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진짜 스텔스는 이런 거예요. 여자의 뇌에는 아주 특수한 레이더가 있어요. 남자가 바람을 피고도 그 레이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자들은 남자가 조금만 이상해도 눈치챈단 말이에요. 고성능 레이더와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릴 수 있는 이 싸움이 이제는 현대 공군력의 핵심 주제가 된 거예요. 그건 남녀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스텔스가 전쟁에서 핵심 기술이고 이게 모든 전장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또 다른 레이더가 개발이 된다면 그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스텔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라는 것은 첫째는 스텔스 형상입니다. 레이더 반사하는 각이 줄어들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칠입니다. 세라믹 가루예요. 특수 페인트하고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파를 흡수하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걸 스텔스기라고 하는 건데 완전한 스텔스는 존재하지 않고요. 조금은 보이는 거죠. 작게 보인다는 이미지 완전 투명한 비행기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도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국내에서 또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뭘 하나 특정해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하는 건데 아직은 무기체계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 그걸 또 수출했다 뭐 이런 것도 뻥이에요. 지금 스텔스기 개발이 20% F-35 같은 경우는 시험평가가 안 됐습니다. 7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F-35 사면 3번 출격할 때마다 스텔스 7을 한 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출근할 때 화장하고 퇴근해서 화장 지우고 이걸 전투기가 매일 해야 되는 거죠. 매번. 거기에 따르면은 전투기 경락고에 그걸 칠하는 장비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락고를 다 다시 져야 되는데 이 예산이 약 2조 원가량 예상이 들지만 이번 사업비에 누락돼 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사업인지 사실 모릅니다. 사봐야 알아요. 여기 먼저.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요. 자금 기술의 차이가 전장에서 상당한 우위나 네. 판도를 바꾼다고 들었는데 예. 그 사례를 한번 듣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대전은 전자 장비들이 전부 다 컴퓨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자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에러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에러의 가능성.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9.11 테러라든지 지금 나왔던 천안함 네. 또는 혹시 아신다면은 전자기판을 만드는 하프라는 그 장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하프. 하푼. 하프. HARRP 해가지고 하프라는 예. 그런 기술들이 지금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건 참 굉장히 이제 엔지니어적인 거는 제가 좀 미숙한 부분인데 가만히 있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더라? 예.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무기 체계라는 것은 실험실에서 이렇게 어떤 개발된 기술이 이론적으로 전쟁에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야전에서 어떤 필요에 의한 어떤 혁신 이것이 진짜 전쟁 양상을 바꾸는 거죠.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월남전에 1968년에 베트남의 구정대공세 이때 미군이 베트콩의 로켓포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전병원에서 한 죽어가는 병사가 미군 수뇌부한테 하늘을 나르는 전차를 개발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래서 미군 수뇌부가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 병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냐. 그때까지 헬리콥터는 수송용이지 공격용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헬리콥터에 기관총을 다는 이런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합니다. 특별한 기술도 아니었어요. 개념만 바꾼 거거든요. 이런 작은 기술적 차이가 이후에 미군 작전의 양상을 다 바꿉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차의 발명도 사실은 차량과 포의 결합인데 그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기술이 있어도. 그러니까 작은 혁신이 전체 전장을 지배하는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 월남전에서 바로 그런 사례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첨단 장비의 단점은 자주 고장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M1 소총 이런 거 좋아요. 고장 안 나거든요. 재래식이지만. 근데 복합 소총이라고 개발하니까 쐈는데 나가진 않고 그게 터져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장병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날 전량 회수됐습니다. 그런데 자주 고장난다는 게 첨단 장비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한 기술인데 우리가 첨단 무기를 들여오면은 바로 군대가 강해진다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운용 능력은 그거는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갖춰지지 않습니다. 잠수함 탐지하는 소나건, 해상 초계기건 그거 들여와도 몇 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운영하는 게 아니죠. 타워 팰리스 강남의 아파트 공짜로 주면은 당장 사실 수 있어요? 못 사시잖아요. 관리비가 얼만데. 네? 준다고 다 쓰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군대의 수준이 따라줘야 되고, 이 국내 어떤 서포트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점에서 첨단 장비가 꼭 좋은 건 아니겠죠. 우선 비싸다는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운용 능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나중에 좀 연구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고 잘 몰라요. 좀 두루뭉실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참여정부 때 전시 작전 통수권을 이제 회수해야 된다라는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딜레이가 됐는지 아니면 스톱이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갖고 있는 생각 자체는 미군이 없으면은 전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사력으로 북한이나 기타 다른 여타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미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군이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실 때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가 미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수권도 우리 주권과 관련돼 있지만 계속 그냥 연이어져 가야 되는지. 근데 아까 슬라이드 설명했을 때 보면은 이제 전투기나 기타 우리가 미국에서 사야 되는 물자들이 이제 조 단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10조 단위도 있고. 예.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 금액을 우리가 국방 예산으로 다 커버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여전히 미군에 의존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다고 우리가 자력하기 위해서 조 단위 들어가는 거를 다 저희가 국방 예산을 커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참여정부에 몸 담아서가 아니라, 전시작전 통제권은 당연히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얘기는 가져오겠다는 건지 안 가져오겠다는 건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시간에 의한 스케줄을 정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건에 의해 가져오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 조건이 언제 충족된다는 얘기인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안 가져오겠다는 걸 애둘러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전시작전권은 군사적인 의미 이전에 우선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국방의 정체성, 국가 주권에 있어가지고 중심을 확립하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어떤 한반도에서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한국이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역량이 아니면 반드시 주도당합니다. 그건 강대국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무언가 이 전자권에 대한 어떤 고뇌를 했던 대통령들의 문제의 출발은 이제는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보자. 우리가 강대국에 주도당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자. 운전석에 타야지 조수석에 더 이상 타면 되겠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거는 마치 대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생이 시험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대학 가기 싫다고 맨날 재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군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동맹을 그 하나의 어떤 전쟁 억지력으로 활용하고 당분간 저는 동맹이 중요하다고도 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그 주도하는 동맹과 주도당하는 동맹은 다릅니다. 6.25 전쟁 때 10월 2일 날 유엔군이 북진 38선 돌파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저우원라이 주운내가 유엔군이 38선을 넘으면은 개입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르카이라고 인도네시아 대사가 재차 묻죠. 그럼 유엔군이 안 오고 한국군만 남한군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건 자기들끼리 문제다. 그건 우리 관심 아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 대박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일 또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스스로 주도하려는 어떤 의지를 갖추면 갖출수록 사실은 어떤 그 하나의 어떤 한반도에서 통일 대박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저는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자꾸 의존하게 되면은 또 다른 그것의 적대 세력이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한반도의 지정학이거든요. 아주 가혹한 딜레마죠. 우리한테 처해 있는.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되고 엊그제 헤이그에서처럼 한미일이 모여서 미사일 방어 얘기해버리면 북한은 점점 더 이제 자기 갈 길 가겠다고 할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 요즘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데 북한의 핵 억제력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강대국 정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게 강대국 정치의 양상으로 됐을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의 양상을 바꿔보는데 어떤 그 전시 작전권 문제는 이것은 어떤 군사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주권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청일전쟁 전야를 보면 텐진 조약이 이제 맺어지는데 청일전쟁에서 맺어진 텐진 조약의 결과 왕실의 시설대와 훈련대는 일본군이 와서 창설해주고 그 다음에 왕실 수비대는 청나라에서 추천한 미국 출신 장군 제너럴 다이가 와서 운영을 해줍니다. 이 순간 국방의 정체성이 날아가 버립니다. 바로 그 직후에 우리 시위대, 왕실 시위대의 묵인하에 일본 그 깡패들이 이제 명성황후라고도 하고 민비라고도 하는 그 시해 사건이 바로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국권 상실로 이어지거든요. 이때 국적이 없는 그 국방이 강대국 정치에 얼마나 활용당하기 쉬운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금까지 그 한반도의 모든 새로운 전쟁 계획이나 군사 교리는 미국이 결심하면 우리는 따라만 가야 됐어요. 94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을 폭격하겠다고 했을 때 YS는 자기가 반대해서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클린턴한테 전화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백악관에서는 나 전화 받은 적 없다 해서 통화기록까지 깠잖아요. 언제 전화했냐고. 우린 그런 적 없다. 그 다음에 정상회담할 때 그 통역이 나중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대통령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상하게 한국은 미국이 어떤 군사 전략이나 전쟁을 결심하면은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말을 못해. 우리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상하게 미국이 결심하면은 입이 얼어붙는단 말입니다. 그 시절에 그랬습니다. 클린턴 때. 그 다음에 조지구 부시는 그 양반이 또 이제 북한을 영변 폭격하겠다고 한 때가 2002년부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준 그때 국방장관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럼스펠더하고 회담했을 때 미국에 그 내놓은 새로운 북한 선제 공격 계획 또 급변 사태 계획 5026, 5027, 5028, 5029, 5030 이 5개의 작전 계획을 다 합의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전에 김대중 정부 국방부에서 그런 합의를 해줬다는 걸 우리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수위 때 출근하면 아침 신문에 미국의 새로운 북한 공격 계획 막 일면 톱으로 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전해 마지막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우리 국방장관이 가서 합의해 준 거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합의해 줬기 때문에 맘 놓고 떠든 거더라고. 거기에 압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끼리 연합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생존과 안보를 도모한다는 거는 그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만 갖고 안 될 때 외국 힘을 활용한다는 거는 일종의 생존의 기술이에요. 근데 이 경우의 동맹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주장을 해서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동맹. 그렇게 돼서 어떤 그 원치 않는 분쟁 또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이럴 때 동맹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한미 동맹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 확립, 이것은 통일 대박을 얘기한다면 더더욱이나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국제법적으로는 북한이 주권국가고 통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이 없는데, 실제 국제법적으로는 별개 국가인데, 여기에 미국이 끼어들고 이제는 일본까지 끼어든다는데, 저 집단적 자위권 하면 뭡니까? 저 속에서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이제는 일본이 미사일 방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미사일 종합대책이라 그럽니다. 뭐가 더 달라졌냐 하면은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기지를 정밀 타격해버리는, 이것까지 붙여서 미사일 요격 플러스 정밀 타격하니까 이젠 종합대책이에요.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언젠가 일본이 영변이나 함흥 인근에 있는 동창리, 무수단리 전략기지를 폭격하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오지 말란 법이 있나요? 우리가 그걸 명확히 지금 요구해서 해명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변 사태가 뭘 의미합니까? 대만 사태, 한반도 사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와 국방에서의 정체성 확립은 우리가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것이 아니고 의존하고 종속되는 이런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약한 그 행태를 보일 때는 반드시 외세의 개입을 부른다. 그건 일종의 초청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독일 통일은 그 서독이 민족 내부에서 할 일과 동맹을 비롯한 외교로서의 할 일을 철저히 구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체제로, 어떤 경제 시스템으로, 어떤 화폐 정책으로, 또 동독 주민에 대한 어떤 대민 정책으로 하는 건 절대 외세의 간섭을 안 받고 자주적으로 했습니다. 단지 이거를 우호적으로 추인해주고 지원해주고 국제 무대에서 독일 통일을 유리하게 전파하는 이런 건 외교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과 주변 외교로 해야 될 거를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 정체성을 확립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그래도 저만큼 됐는데, 우리 한미동맹의 경우를 보면 어디까지가 우리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의존해야 될지가 명확치도 않고 한미연합사령관한테 너무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한미연합사령관의 권한이 뭐냐? 한반도 방위래.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이게 전략지시 1호에 나와 있는 연합사령관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다가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게 될 때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거냐? 이런 문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저로서도 참으로 난해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국방과 정치에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그건 더 나아가서 평화공존 통일을 내다보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남북 간의 평화공동체 형성, 북방경제권으로 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남북이 자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자. 이게 노무현 대통령 생각인데 결국은 지금의 어떤 그 보수 정권에서의 외교라는 거는 그런 자주적인 외교보다는 다분히 동맹에 편승하는 강대국 정치를 추종하는 양상으로 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져왔던 뼈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가져오겠다고 했으면 와야죠. 네. 또 안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제는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자신이 없냐. 전자권 가져가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계속 해줄게. 이래도 거의 기절한다니까요. 옛날에는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 용산에서 미군이 나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절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가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자신감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체계나 국방비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전히 인간의 의지다. 앤드류 맥이라는 학자가 지난 200년간의 전쟁을 연구해보니 군사력이 우세한 쪽이 55% 이겼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상 기간을 70년으로 좁혀보니까 이번엔 거꾸로 약자가 이긴 확률이 55%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의지의 문제고 우리가 그것을 주도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 역사가 투기디데스가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불안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반면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정착하고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 의지대로 가는 이런 국제정치 한반도 문제는 다분히 의지적인 측면에 의해서 또 좌우될 여지가 많다. 그 다음에 강대국이 요즘은 다 한국이 주도하라 그런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제 한국이 운전석에 좀 앉아라. 이젠 니네가 주도해라. 그리고 오바마가 북한 문제 요즘 완전히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다 까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쪽 문제? 그러면 우리가 주도하라는데 인정해 주겠다는데 그런데도 이런 거 자꾸 질질 끌고 주권에 관한 문제에 흐리멍텅한 이런 걸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부의 태도가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강의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는 이게 범위가 워낙 넓어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되고 굉장히 오늘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 어려운 안보 문제에 이렇게 많은 여성도 와 계시고, 이런 것들 특히 저는 굉장히 오늘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과 활의 발행인 홍세화님을 모시는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